10월에 읽은 책 2탄은 SF 소설입니다. 총 5편이고요. 4편은 완독했고 1편은 읽고 있는 중이에요. 첫 번째는 헐리우드 스타일 슈퍼히어로 SF예요. 아주 대중적인 SF 소설 아르테미스입니다. 마션의 작가 앤디 위어 작품이죠. 마션 영화로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마션처럼 유쾌한 헐리우드 스타일이에요. 막판에 갑자기 애국심이 타오르면서 슈퍼히어로가 되죠. 그리고 수많은 기물을 파손하였으나 너의 공을 취하여 눈 감아줄게. 그리고 엔딩 마지막 장면은 뒤돌아서 주인공이 클로즈업 되면서 윙크라도 날릴 것 같은 그런 소설입니다. 굉장히 잘 읽혀요. 맨 앞에 몇 명 나오지도 않는 등장인물 소개글도 있고요. 아르테미스가 달에 만들어진 도시 이름이거든요. 달과 도시 구조 아르테미스 평면도도 소설 전에 나와 있어요. 달의 도시 아르테미스는 2,000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국가가 아니라서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면 지구 본국으로 추방해요. 각자 본국의 법으로 다스려지죠. 계층 분류도 뚜렷하고 대부분이 상류 계층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아르테미스에 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인공 재즈에게 범죄를 청탁하는 남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다리에 장애가 있는 딸이 있죠. 지구에 산다면 평생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야 하지만 달에서는 중력이 6분의 1이죠. 목발을 짚고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달로 모여든 부유층과 부유층만으로는 도시가 움직일 수 없죠. 다양한 잡무를 봐주는 하층민이 있어요. 20대 중반 정도의 주인공 여자 재즈가 이런 하층민이죠. 일본식 캡슐 호텔 같은 곳에서 사는데요. 삶의 목표가 41만 6,922 슬러그를 모으는 것이고 여유가 있으면 개인 욕실이 있는 집을 가지고 싶죠. 인구 2,000명의 작은 도시는 주로 달을 여행하는 지구인 관광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그보다 더 큰 도시를 움직이는 경제의 흐름이 있죠. 주인공 재즈가 삶의 목표를 실현하려고 인생을 건 범죄에 뛰어드는 내용입니다. 이 범죄가 도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경제 흐름과 관련이 있죠. 재미있는 헐리우드 영화 한 편 보는 듯한 느낌이고요. SF 소설이라 과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이 조금 나오지만 다 이해 못해도 그냥 넘어가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달이기 때문에 펼쳐지는 여타 이상한 상황들이 엄청 그럴듯하고 재밌어요. 맛없는 맥주 묘사가 나오는데요. 달에는 살고 싶지 않네요. 보고 나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건 재즈라는 여자 누군데 이렇게 똑똑한 거야? 이런 의문이 있지만 다 읽고 나서 책 표지를 보니까 달에 사는 수학 천재에 기발한 범죄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네요. 일단 그녀가 수학 천재임을 숙지하고 읽어야 하고 말이 되는 그런 점이 약간 허술하다고 할 수 있죠. 마션을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보셔도 무조건 재미있어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SF는 디스토피아 장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의 모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사카 고타르의 화성에서 살 생각인가? 입니다. 표지와 제목만 보고 아주 가벼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무거운 내용이에요. 줄거리 소개드리면 시대는 현대 일본이고요. 테러의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평화 경찰을 조직하죠. 조직원들은 일본 전역을 몇 개월씩 머물면서 그 지역의 불순분자들을 색출해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것도 중세시대에 쓰는 단두대에서요. 설정이 황당한데 그래서 SF예요. 농담처럼 허술해 보이는 제목과 표지에 비해서 엄청 무거운 사회 비판의 메시지를 담은 소설이에요. 평화 경찰은 지역의 불순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술집이나 미용실 같이 이웃들이 모여서 잡담을 나누는 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죠. 테러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정치에 불만 있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국정원 조사실 같은 곳으로 잡아들이죠. 그리고 고문합니다.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고문하죠. 거짓 자백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죽기도 하고 평화 경찰들은 이런 고문 행위를 과학적 게임으로 생각하게 되죠. 가족들을 미끼로 협박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죄가 없는 한 남자가 잡혀 있죠. 이미 경찰도 그가 테러와 관련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재미가 붙은 거죠. 그 남자의 엄마에게 알려서 불러와요. 엄마에게 철봉에 3분 동안 매달려 있으면 아들을 풀어줄 거고 3분을 못 견디면 둘 다 단두대에서 처형시킬 거라고 말하죠. 말도 안 되는 제안이죠. 어차피 죄목은 만들기 나름이니까. 정말 무서운데요. 이웃들을 이간질시키는 많은 예들이 나오고 경찰이 원하는 소문을 빠르게 퍼뜨리죠. 무고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야말로 공포사회를 만들죠. 평화경찰의 이런 행동들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우리의 근현대사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삼청교육대, 보도연맹, 서북청년단 너무 많죠? 이 소설의 내용은 독재가 물러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한국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사실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이걸 너무 현실적으로 묘사하다 보면 르포형 넌픽션이나 남영동 1985 같은 영화가 되겠죠. 그래서 단두대와 공개 처형이라는 동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소재를 끌어오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SF 소설 형식을 갖추게 되는데요. 소설에서는 경찰만 이런 가학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감시 카메라를 사업의 마케팅으로 이용하려는 사장도 등장하고 성범죄를 계획하는 대학생 서클도 있어요. 여자를 잡아와서 네가 성폭행 당할래? 아니면 다른 여자를 지목할래? 너를 풀어주고 네가 지목한 여자를 잡아와서 성폭행할 거야. 이런 제안을 하면서 인간성을 말살시키죠. 평화경찰이 불안을 조성하는 가운데 배트맨도 아닌 슈퍼맨도 아닌 슈퍼히어로가 나타나는데요. 좀 많이 황당해요. 무기가 목검이랑 자석이에요. 슈퍼히어로의 등장부터 소설은 본격 추리소설로 바뀌어요. 허술한 히어로의 이상한 무기, 자석에 대한 내용이 이 소설의 주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술술 읽히지만 조금 무게가 있고 재미도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화성에서 살 생각인가? 이 소설은 전체적인 많은 설정과 소재를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에서 차용하고 있는데요. 1984의 사상경찰이 여기서는 평화경찰이죠. 둘 다 전체주의라는 사상과 권력을 이용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으로 인간 존엄을 파괴하죠. 1984는 디스토피아 SF 소설의 최고작이죠. 1984 읽으면서 좋은 문장에 줄을 치다 보면 그냥 줄긋기 포기하죠. 책 한 권에 필사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는데요. 읽고 나면 가슴에 벽돌을 차곡차곡 쌓는 그런 느낌이죠. 권력, 전체주의, 자본주의, 인권, 인간 존엄, 언어, 역사, 왜 글을 써야 하는지 수만 가지 질문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소설이죠. 그래서 아마 세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소설을 에세이 소재로 쓰고 있죠. 리뷰가 갑자기 1984로 가버렸는데요. 화성에서 살 생각인가는 설정과 소재는 1984에서 차용했지만 가볍게 풀고 있어서 읽어볼 만한 소설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 발전과 비윤리적인 사회에 대한 풍자 SF예요. 커트 보니것의 SF 단편들인데요. 1922년생 미국 작가죠. 세계대전에 징집돼서 실제로 드레스덴 폭격 때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것으로도 유명하시죠. 드레스덴 폭격을 풍자한 제오 도살장이라는 SF 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작가죠. 단편도 많이 발표했어요. 사회풍자를 SF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2007년에 돌아가셨죠. 소개할 첫 번째 단편 제목은 To Be R O To Be예요. 너무 짧은 단편이라 간단히 이야기를 할게요.
to be or to be는 햄릿의 대사를 전화번호화한 것인데요. to be or not to be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죠. 미국의 전화번호는 레터가 들어가죠. 이 전화번호는 이런 카피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있으신가요? 전화를 들고 아래 번호를 누르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는 다양해도 하나의 솔루션으로 충분하죠. 의료기술 발전으로 사람들이 아주 오래 살게 되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너무 긴 삶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생기죠. 더 큰 문제는 국가에서 산하 제한을 합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단편이에요. 두 번째 단편은 포드 패밀리예요. 이 역시 너무 오래 살아요. 계속 건강을 유지해주는 약을 먹죠. 너무 오래 살아주시는 고조 할아버지와 한 집에 사는 사대가 있죠. 그 가족에게 일어나는 유언장 분쟁 이야기입니다. 이 두 편의 단편 소설은 이북 전용 SF 소설 사이펜 시리즈에서 읽을 수 있어요. 전형적인 사회풍자 SF예요. 짧은 단편이지만 또 쉽게 읽히고 많은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설들입니다. 마지막은 완전 코믹 SF예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이 책은 읽고 있는 중이에요. 실물책은 아주 두꺼운 것 같아요. 10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이에요. 표지 이쁘고 두꺼워서 DP용으로 참 좋아 보이는데 전 이북으로 읽고 있네요. 아쉽게도. 책이 길고 만화 느낌이라 자기 전에 아니면 짬 시간에 읽고 있어요. 황당함이 필요할 때 추천드려요. 가끔 살면서 어이없는 웃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그냥 그럴 때 보기 좋아요. 책 제목 처음 보고 유럽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 생각났는데 첫 부분에 작가가 쓴 안내서에 대한 안내라는 내용에서 거기서 따온 제목이라고 하시네요. 작가는 더글래스 애덤스라는 사람이고 1952년생이시죠. 2001년에 돌아가셨어요. 사망 원인이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나셨다고 하네요. 뭔가 코믹 SF와 어울리는 죽음 같기도 한데 너무 빨리 돌아가셨죠. 이 작가의 이력이 좀 특별한데요. 영국 출생 영문과 졸업했어요. 병원 청소부, 닭장 청소부, 보디가드, 문학과는 거리가 있죠. 어찌어찌 어떤 계기로 라디오용 코믹 과학 소설을 쓰게 되죠. 이것이 BBC 라디오 드라마로 연재돼요. 1978년 6회짜리 라디오 드라마로 시작되고 라디오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또 유명 인사가 되죠. 휴가상까지 받게 되는 걸 보면 웃고 보지만 나름 작품성이 있나 봐요. 저는 아직 초반을 읽고 있어서 그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코믹 SF라는 장르를 개척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보고 있는 이북은 이 5권을 한데 모은 합본이에요. 읽고 있으면 영국 시트콤 분위기예요. 이 책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는 중이고요. 다 읽고 나서 여기저기 이야기해보고 싶은 점이 생기면 다시 리뷰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봬요.